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석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조갑재 TV에 석동현 칼럼을 연재를 하시면서 이 법과 정치가 만나는 접점에서 아주 전문적이고 또 쉬운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칼럼인데 오늘은 직접 나오셨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시작을 검찰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주간조선에 인터뷰한 거 처음 알았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연을 좀 동기입니다. 굉장히 특수한 관계인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1979년 3월에 서울법대에 입학을 했고요. 저희가 그 본고사로 160명이 입학을 했더랬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산서 이렇게 서울로 왔고 이 친구는 서울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1학년 시절서부터 제가 아주 가까운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아주 성격도 원만하면서 활달하고 무엇보다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좀 언변이 상대적으로 참 유리했습니다. 요사이는 언론 자유가 없어가지고 한 번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인터뷰한 적도 없지. 예,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친구가 그동안 쭉 저와 이제 40년 가까이 교류를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총장이 되고서부터는 저도 이를테면 연락도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죠. 서로가 서로가 어떤 그런 금도를 또 지켜야 하는 측면에서 마음으로 서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박학다식합니다. 박학다식합니까? 이렇게 같은 우리 동기 간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도 어떤 사회 현상이나 또 어떤 제도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는 것 이상으로 잘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수사를 할 때도 이 친구가 특수수사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도 별 큰 어떤 그 불미한 없이 해온 것은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험이 제가 조금 저는 운이 좋아 빨리 됐고 이 친구는 굉장히 유능하고 훌륭한 친구임에도 시험 운이 없어서 시험이 좀 늦었습니다. 늦게 이제 오다 보니까 검찰에 제가 공직에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제 상당한 어떤 그 상하관계로 있었습니다. 직급상. 그런데 이렇게 보면 특별수사를 많이 하고 할 때 보면 결국 상대를 조사는 한편으로 단순한 취조, 신문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설득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 박학다식 하면서 언변이 있고 시야가 넓고 하면 좀 뭐랄까 좋은 어떤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서울법대 졸업해가지고 막 바로 합격하는 수도 있고 재학 중에 합격하는 수도 있고 말하자면 소년급제를 하는데 그보다는 우리 윤석열 총장처럼 상당히 일종의 좌절의 기간이 길었다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그만큼 성숙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기간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소위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부러 늦게 합격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이 좀 늦음으로써 더 많은 어떤 이 공부의 양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제 속 깊은 성장을 또 하는 면들이 실제 법조인이 되었을 때 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더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조국 사건 수사를 통해서 거의 180도로 달라졌어요. 좀 그런 굉장히 180도 전환. 우리 석 변호사님도 2018년에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이른바 적폐 수사로 일어나는 부작용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 수사를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루어진 기무사 이른바 계엄령, 그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은 세월호 사찰 계엄령 그리고 세월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수 기무사 사령관이 수사를 받고 영장 기각된 다음에 그때 담당 변호사였잖아요. 그리고 투신 자결한
전후에 또 아주 격렬하게 예. 방송도 하시고 글도 쓰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때와 지금 생각이 많이 다르겠네요. 친구 윤석열에 지금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의 눈에 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한 2년 동안 이른바 예. 적폐 수사라는 명문으로 전 정부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 2분, 또 전직 그 국정원장들이랄지 장관이랄지 많은 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특히 그 당시에 그냥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들을 직권 남용이라는 그렇죠. 그런 죄명으로 무슨 뭐 뇌물수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도소로 보내고 했던 것을 우리가 지켜봐 올 때 이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광풍이다. 광기의 수사다. 예, 예. 하는 그런 점에서 우려를 많이 했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저로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그런 인연 때문에 그런 한가닥 기대를 가지고 뭐 결정적으로 뭐 제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공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그러한 업무 방식, 업무 이 수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누구보다 검찰 오비로서 또 사실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있습니다. 찾아가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되기 전에 서울지검장으로서 그렇죠. 지금 또 서울지검장, 서울검사장이 된 것 자체가 사실 그 파격이었죠. 당시로서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보다 거슬러 올라가서 5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로 그렇죠. 계속해서 한직을 전전하고 있던 상태에서 탄핵 그 무렵 소위 박영수 특검 때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이제 다시 그렇죠. 그 어떤 수사의 전면에 나서면서 결국 서울지검장으로 된 연후에 나름대로 서울지검장실을 제가 이렇게 몇 차례 찾아가서 나름대로 뭐 그렇다고 무슨 아무리 친구지간이라도 뭐 육두문자로 이렇게 뭐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완곡한 의도로 이런 점을 생각해야 된다, 저런 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석으로는 친구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서로의 금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대화할 때에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이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좌파냐, 내가 무슨 진보냐, 나는 보수고 우파고 시장경제주의를 신봉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을 갖고 이렇게 때로는 괴롭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막 여러 가지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어떤 공분도 생기고 하는 가운데에서 속을 끓던 중에 갑자기 조국에 대해서 청문회 때 그런 결단을 내린 걸 보면서 이 친구 나름대로 자기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인간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성품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가치관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국 그 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조국 그 주변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그렇죠. 하니까 우리 우파 유튜버 쪽에서도 몇 분들은 말이죠. 이건 짬짬이다. 뭐 그렇게 봤죠. 예, 그렇게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청문회 때 뭔가 이것을 캄프레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수사의 속성을 좀 아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것이 정도를 봤을 때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식의 그렇죠. 그것이 그렇죠. 아니었다는 생각에서 저로서는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이 검찰팀에 오히려 더 응원을 하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까지 울산시장 지금 선거 부정 수사까지 지금 뚝심 있게 수사를 했고. 자, 그럼 냉정하게 조국 정경심 수사를 보면 말이죠. 네.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광범위하게 했고 철저하게 팩트 파인딩까지 했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요. 네. 기각했고 지금 조국과 정경심이가 받고 있는 사법상의 대우는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결과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이 조국 수사는 과도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부드럽게 한 경우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강한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되면 분에 안 차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100%, 100점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시각에서 보면 좀 분에 안 차고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70점 주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국을 저는 기소까지, 즉 추미애 장관 들어서기 전에 기소까지 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한 하나의 어떤 획을 그었다. 지금 현재의 집권 세력, 청와대, 대통령, 여당 정치인 얼마나 이 수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이것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견제를 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어쨌든 그 동생과 또 그 지금 부인 철을 지금 구속을 한 상태에서 저는 조국의 구속이 안 되더라 해도 기소만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지 되니까. 않습니까? 조사를 당한 조국이도 자기가 사람이고 양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다면 지가 구속이 안 됐다 해서 희낙낙할 처지는 아니죠. 못되지 절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런 점에서는 뭐 저는 80점의 점수를 주고 또 그 80점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점수다. 현실적으로는. 그때 이재수 김무사령관 조사를 할 때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영장 기각된 며칠 후에 저분이 투신했단 말입니다. 그때 실질 검사 받을 때 이 수갑을 찼죠. 수갑을 찼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수갑 찰 대상이냐 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광훈 목사를 구속 실질 검사할 때 끝나고 경찰로 갈 때 보니까 수갑을 채웠더라고요. 그건 경찰이 채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왜 안 맞습니까? 이 이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재수 사령관 당시에 저로서도 굉장히 스스로 굉장히 제가 자책을 많이 했는데 이재수 사령관은 소위 영장심사법정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수갑을 찼고요. 그렇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수갑을 찼다면 끝나고 나서 경찰로 갈 때 인치하는 과정에서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재수 사령관 때는 제가 보통 영장심사법정에 오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법정으로 이제 바로 데려오면 됐을 것을 그렇죠. 일단은 검사실에서 이거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장심사 예정 시간 30분 전에 검사실로 나오도록 했고, 그래서 제가 검사실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죠? 그때는 검찰청에서는 기자들이 기다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검사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먼저 법정으로 이동해서 따로 와 있었고, 뒤에 한 발 뒤에 그 검찰 수사관들이 데려오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겁니다. 그리고 그 법원 그 앞에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수갑 찬 모습이 연출이 이 기자들에게 이제 촬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장심사 법정에 먼저 들어가 있느라 그 상황 자체를 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책하는 것은 계속 같이 동행을 했더라면 못 채우게 했을 것이고, 또 한편 아예 영장심사 법정으로 데려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우리 변호인들이 검사실로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검사가 직접 청구한 게 아니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심사 법정에도 안 들어올 정도로 검찰 입장에서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약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가다 보니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영장심사 결과를 대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또 채운 것이 지금, 근데 그건 수칙상 채울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조금 어떤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재수 씨에 대한 조사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가족 사찰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시를 해서 무리가 생긴 것인데 결과적으로 계엄령 문건은 그건 쿠데타 모의가 아니었다는 판단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죠? 이번 군사법정에서 나오고, 나오기 전부터도 그 문서만 보면은 황당무계한 반군 선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놀아나가지고 기무사까지 수사를 하게 하고 기무사를 해체해버렸단 말입니다. 다른 부서로 이름을 바뀌었어요.
그런데 안 보죠. 본안이 되는 예. 사건은 허위로 밝혀진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특별수사로 이렇게 또 뒤집어진 게 김학의 차관, 예. 그죠? 소위 이른바 장학선 사건, 그리고 뭐 또 장자연 사건, 그 김학의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또 있죠. 뭡니까? 김학의 차관. 하여튼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게, 박찬주. 네. 이른바 공감된 갑질. 예. 이것도 본안은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시하는 것도 위법적인데 그 결과도 사실이 아닌 걸로 나오면 이거는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는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나 또 어떤 우리 관념적으로나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 그야말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예컨대 뭐 과거 같은 무슨 뭐 어린이 유괴 살인 그렇죠. 사건이라 그런데 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이런 데는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조금 이 개괄적으로 어떤 무슨 조직 범죄라든지 민생 치안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 국민들의 시름을 들어주라 이런 식의 일반적인 지시는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더구나 그것이 굉장히 관점에 따라서 민감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이렇다 할 어떤 그 언론 등등에 의해서 불거진 어떤 그 범죄 혐의가 부각되고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아까 뭐 얼핏 우리 조 대표님께서 뭐 놀아놨다고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의 스스로 인식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그 청와대 주사파 참모들이 어쨌든 이 상황에서 소위 적폐 수사도 그랬지만 이 상황을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몰고 가기 위해서 즉 계엄 기무사에 대해서 어떤 해체 수준의 그걸 하기 그런 위해서 걸 하기 위해서 소위 거리를 찾던 중에 저는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그렇게 했고 목표는 기무사 해체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스무스하게 하기 위해서 기무사가 하나의 부실 박근혜 빌미를 때 찾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계엄령을 통한 일종의 친위 쿠데타를 꾸몄다. 그리고 네.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다. 예. 이 두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예. 거의 모든 언론이 거의 합세해 가지고 신기루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기무사는 해체해 버렸다. 목표 달성. 그러나 억울한 사람 생기고 그러니까 자살자 생기고 지금 이게 탄핵 사태 이후로 그야말로 정권을 찬탈했던 이 정부가 각 부서 기관 조직별로 소위 그 정체불명의 어떤 그 홍위병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기관 조직의 서버를 뒤지고 전 정부 당시에 있었던 기밀 문서를 다 봐서 그 중에 이렇게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억지로 논리를 만든 거죠. 이거는 저는 전체적인 맥락을 본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헌정 질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헌문란, 국기문란. 규모로 봐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야말로 계엄령 기무사라는 어마어마한 혐의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눈 속에서 사라진 게 기무사라는 과거의 이름이 보안사하고 방첩대입니다만은 우리가 방공을 할 때 이게 보루였거든요. 이 기구가 방첩대 그 다음에 보안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이 기무사가 대한민국을 지킨 경찰, 검찰, 이 정보부와 함께 그 역사 있는 전통 있는 기구가 하나 없어져 버렸다. 그건 그게 목표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지금 할 얘기가 지금 요즘 얘기도 많은데. 그러고 이제 지난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예,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됨으로써 이제 인사권을 해가지고 이게 적법 수사 아니면 헌법을 지키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을 상대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가지고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윤석열 애국자죠 사실은. 윤석열 한편으로는 여론의 지지는 있지만 권력 관계에서는 상당히 외로운 이런 사람의 상관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왔다. 이 사람이 직접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인사권을 통해서 윤석열 체제를 어떻게 흔들 거냐. 그런데 전번에 우리 조갑제 TV에 그래도 검사들이 만만하게 그렇게 휘둘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를 말씀을 하셔서 약간 안도는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예, 어쨌든 지금 추미애 의원이 이제 장관의 어떤 그 완장을 차고, 저는 완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완장을 차고 지금 취임을 해서 지금 근무 날수로, 근무일수로 치면 지금 뭐 이제 3일째 불과한데, 뭐 이번 주에 인사를 한다. 그것도 무슨 완전히 조직을 완전히 뒤흔드는 인사를 한다. 이 검찰 조직의 인사 요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업무 제대로 파악이 되었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평상시 그런 편향된 생각에다가 지금 소위 청와대의 어떤 주문 사항을 그렇죠. 가지고 지금 인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우선 단기적인 측면, 중기적인, 뭐 장기라 할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장관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급소가 되는 여러 가지 지금 게이트 수사, 이 부분을 어쨌든, 수사팀의 해체를 통해서 이 수사를 저지시켜라는 이제 그런 미션을 하나 가지고 있고, 거기에 약간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론 공수처를 만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지금 현재 집권 세력 입장에서 제일 거북스러운 조직, 제일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조직이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검찰을 어떻든 자기들 정권의 어떤 그거에 순치시키려고 하는, 장악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지금 추미애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현재의 정부 어떤 정권의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정치적 그 관계로 본다면 소위 친노 친문 계열이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추미애 장관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 탄핵에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정권의 뿌리 깊은 이 분노는 소위 노무현 대통령을 뭐 탄핵 소위 시키려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했다. 그거에 대한 원한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검찰을 어떤 식으로 손보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의 가장 에이스를, 사실 자기네들과 코드가 맞는 에이스를 보내야 하지만 또 그런 사람을 보낸 게 조국이었는데, 그렇죠. 조국이 저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잘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깜도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미애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입장에서는 또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현 정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뭔가를 또 보여주려고 틀림없이 그렇죠. 오버액션을 할 거로 봅니다. 과잉충성할 수도 있죠. 원래 좀 이렇게 약간 돌출형의 충동적이고 좀 약간 기복이 있는 데다가, 저는 그래서 이건 좀 딴 얘기입니다만 추미애 장관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와서 칼춤을 이제 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얼마 안 가서 또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자충수를 저는 뚫으라고 봅니다. 말의 실수든 행동의 실수든. 왜냐하면 잘 모르고 의욕만 앞선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인사안을 내놓고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서 이 수사팀을 막 이렇게 해체하는 이제 그런 것을 할 것으로 지금 많은 언론들과 국민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을 조사한다든지, 조국 일가족 수사, 유재수 건, 또 우리들 병원 건, 이거를 조사하는 그 팀의 소위 간부들을 승진 또는 영전시키는 형태로 해서 뭐 좌천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한 계급씩 올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사실상 분리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사안이 그저께 뭐 총안이 청와대에 가 있다고 MBC 보도가 되고 한 것을 또 양쪽에서 부인했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수사팀 해체라고 그러는데 해체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 와해. 사실상 해체하면 그 수사를 안 해야 되는데 수사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미 벌려놓은 사안이 그러니까, 너무 크고 이거는 뭐 핵심 요인들 기소하는 쪽으로 가는데, 다만
이것을 총사령부인 청와대를 어느 정도 수사하느냐. 예.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현재의 그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는 뭐 이 주미애 또는 여당 정치인들의 생각은 어떻든 내 편, 우리 진영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예.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은 마치 자기네들은 절대 정의이고 자기네들은 절대 뭐 어떤 문제될 게 없다는 그런 오만한 사고일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더 나아가서 자기네들도 문제가 많다는 건 알지만 일종의 권력의 오만인 거죠. 자, 이 사건들 중에서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이 관여하고 계시는 게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 공작 사건 아닙니까? 네. 그죠? 낙선 공작 사건의 변호인이 예, 저는 이제 그게 아시다시피 김기현 시장을 제가 돕고 있는데 김기현 시장이 뭐 어떤 피의자가 아니니까 뭐 변호인이라는 것보다는 예. 일종의 어떤 법률적인 조력자로서 자문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김기현 시장 개인을 제가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당의 이제 법률 자문 부위원장의 예, 직함도 있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권의 어마어마한 어떤 선거 공작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폭발력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최고 피해자이고 당사자인 김기현 시장으로서는 일종의 들어가서 그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하는 것이 일종의 법적인 투쟁인데 저는 그것이 심리적으로 참 힘들고 외롭지 않게 그것을 도와주고 법률적인 조력 또 그러고 나아가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꿋꿋하게 해 나가도록 나름대로 또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대 사건, 4대 사건 중에서 제일 큰 게 또 가장 악질적인 게 또 한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은 당연히 저는 검찰과 울산시장 그렇죠. 선거 검찰이 부정선거입니다. 청와대 권력과 합작해가지고 1950년대에 자유당식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럼 이 사건의 본질,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시장 선거가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재작년입니다. 6월 바뀌었으니까. 13일. 재작년 6월 13일 날 전국적으로 치러진 지방선거의 중에서 이제 울산시장,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광역시장 선거에서 정말 선거 한 3개월 전까지 그야말로 압도적 우세를 보여주던 당시 현 시장, 김기현 시장이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하는 상황이었고 또 한편 지금 이 어떤 게이트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이 현재의 시장, 송철호 시장, 그 당시는 이제 변호사였습니다. 이 송철호 씨는 일종의 뭐 소위 민주당 후보로서 선거를 민주당 내지는 그 민주당과 어떤 연계되는 그런 측 정당 그걸로서 선거를 여러 번 쳤으나 계속 떨어졌던 사람인데 어쨌든 그 송철호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오랫동안의 교분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꼭 당선시켜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떤 표적을 했고 그러니까 현재의 청와대 또 민주당 기타 어떤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공권력이 총동원돼서 어쨌든 검찰을 제외하고 경찰까지 이렇게 합세를 해서 이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한 부분인데 그것이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한 가지는 김기현 시장 경쟁관계에 있는 유력한 경쟁관계 어쩌면 굉장히 그 송철호 입장에서는 버거운 상태죠. 버거운 현 시장을 깎아내리는 측면. 그것이 경찰에게 소위 하명을 해서 뭔가 김기현 시장 주변을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라. 먼지 털듯이 수사를 해라고 하는 그것이 한 꾸러미. 또 한편으로 송철호 그 당시 후보죠. 또 후보도 되기 전에 그냥 소위 선거를 아주 한 10개월 이상 앞둔 시점에서부터 그러니까 전혀 어떤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송철호 후보를 띄우는 소위 그 공천을 주기 위해서 그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 유력시 되던 경쟁자들을 주저앉히고 이 송철호에게 공천을 주고 또
선거 과정에서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현재의 정권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이런 포지티브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는 네거티브고 하나는 예, 포지티브.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는 깎아내리고 정치적 그다음에 타격을 올려버리고. 주는 그것을 한 겁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보면 결국 선거 개입인 것이죠. 요 하나가 또 민주당 안에서 공천받는 과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추미애 그렇습니다. 대표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송철호 그 당시 변호사를 소위 후보로 만들고 또 본선에서 이기게 하는 그렇죠. 그 과정에서 후보로 만드는 과정이 소위 그 민주당의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공천을 이렇게 노리던 더 유력한 임동호 씨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예컨대 뭐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하고 그렇죠. 일종의 뭐 매간 매직 비슷한 그런 행동도 해가면서 또 다른 어떤 정치적 하나의 어떤 이 보상책을 제시하면서 후보로 만들었다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포지티브. 그때 당대표가 추미애 씨였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추미애 씨 측근이 예. 그것과 관련해 그 가지고 관련해서 수사 어떠한 대상이 사전에 되었습니다. 어떤 교섭이 있었고 예. 또 청와대 차원에서 미는 것은 청와대의 예. 또 이 고위 관계 비서관실에서 소위 이 송철호 씨와 그 수하의 캠프에 있던 송병기 부시장. 예. 송병기 부시장은 지금 현재 불구속. 지난 연말에 영장 일단 청구된 기각됐죠. 송병기 부시장은 원래는 그 울산시청의 계약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임기 수행하는 가운데 초반에 근무도 했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퇴직하고 난 이후에 놀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송철호 캠프로 들어가서 이러한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이를테면 부시장이 부시장이 된 거죠. 됐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울산시장 선거에 관한 여러 가지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공작들이 지금 다른 조국 일가족 수사, 유재수 사건, 감찰 무마, 우리들 병원 사건인데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예컨대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반면 이 울산시장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그걸로서 그 더구나 경찰이 동원됐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그 죄질이나 또 사안의 중대성은 비교가 됩니다. 비교합니다. 이거는 정권 무너집니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는 정상적인 말입니다. 국가 같으면 이 정도 사건이면 특히 내각제면은 그렇습니다. 저 총선거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정치계에서 뭐 여러 가지 정쟁들이 보면 참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주된 혐의가 뭐였냐면 선거 개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별거인 거 가지고 또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 교도소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공천 개입으로 지금 맞습니다. 2년을 지금 징역 2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탄핵된 닉슨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사임을 했지만 그렇죠. 그 어떻게 했던 그것도 사건도 결국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가장 큰 부정은 범죄입니다, 이거. 어떤 개인적 소위 뇌물 수술한 이런 부정부패 행위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더구나 제일 위에 이 사건의 제일 위에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드러난 걸로 보면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니까 밑에 있는 여러 정부 기관 심지어 경찰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무리 그리고 이걸 하면서 억울한 사람을 수사해 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는 사실. 그죠? 김기현 씨 주변에 있었던 세 사람을 경찰이 얽어매 가지고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당수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도덕과 불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저는 아마 대표님도 모르는 또 약간의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2년 전 우리 선거가 2017년 6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2017년 3월 달에 2017년 5월에 저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에 그렇군요. 2018년 6월에 선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2018년 3월 즉 울산경찰에서 김기현 시장을 이를테면 공천 발표 날 시장실 압수수색할 그 무렵에 제가 그 동생을 또 제가 변호를 했었습니다. 저 김기현 동생. 김기현 시장,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에 대한 그 하명 수사의 내용이 김기현 시장의 그 비서실 등 측근 관계자 형제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부산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기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김기현 시장하고 저하고는 이제 예. 좀 이렇게 학교 동문관계로 예, 기존 예, 예. 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동생을 긴급 체포해 갔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울산에서 내려서 예. 그 길로 바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는 그 동생을 면회를 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경찰에서 저는 막 이만큼 하명 수사라는 생각까지는 못했더라도 야 이거는 선거 앞두고 현직 시장의 동생을 이런 식으로 체포해서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게 선거 때 예.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이거는 예. 제 어떤 법률가적인 판단으로 아니에요. 그래 결국은 영장 청구까지 된 것을 예, 예. 제가 가서 또 변호를 해서 영장이 다행히 그건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판사님이 보실 때도 너무나 황당하니까. 너무나 황당하니까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꺾일 줄로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시장 주변을 뒤지고 이번에 알게 된 일인데 김기현 시장 말로는 그 몇 달 동안에 측근들에 대해서 39차례의 계좌 추적 영장,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그런 것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게 대통령이 한 번 관심을 보이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국가기관, 수사기관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생사람을 잡고 자격 없는 사람을 당선시키는 이런 결과를 맺었는데 그러니까 뭐 아까 여러 가지로 저 선거 부정으로 혼난 사람들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서 3.15 부정선거가 4.19를 촉발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 뒤에 5.16 이후에 최인규가 사형 집행이 됐잖아요. 그때 내무장관이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책임진 사람이 최인규 내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왜 사형 집행됐느냐 하면은 사형까지 됐습니까? 사형됐습니다. 저는 근데 많은 교육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4.19 때 경찰을 시켜서 발포를 해가지고 사형 집행됐다고 하는데 그때는 내무장관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홍진기 씨가 내무장관이었고 이 사람이 사형 집행된 이유는 부정선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관례가 그런 있어요. 역사까지 소상히 부정선거 하면 사형 집행될 수도 있다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선거 부정의 어떤 그 범죄의 그 중요성, 심각성은 그렇죠. 아니 쿠데타죠 뭐. 아니 네. 쉽게 말하면 선거 부정이 쿠데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번 선거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덮고 넘어갈지는 그래서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도 현재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예를 들어서 조국 사건이랄지 우리들 병원 사건 정도는 뭐 관계 있는 그걸로 끝날 사안이지만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감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잡고 있다고 봅니까? 예, 아, 저는 잡고 있다고 봅니다.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래서 공수처도 들어나오는 공수처도 지금 거죠. 이거 공수처 밀어붙이고- 단계는 아니죠. 이제 예, 이 예. 사건은 공수처가 그래서 사실은 속한 우리가 단계 아닙니까? 형사법상 증거라는 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 사건에 소위 관여된 어떤 그런 부분 입증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 이 사람은 꼭 당선시켜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그리고 송병기의 그 일지에도 대통령의 그런 관심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충분한 심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소위 우리가 증거를 찾는 부분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대목인데 이 수사팀의 아까 말씀드린 해체는 아니로되 수사팀의 상당한 전열에 지금 어떤 지금 상처를 지금 손상을 지금 추미애 장관의 당면 문제는 이 울산 시장 부정선거 수사를 어느 정도 막느냐 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안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인사도 여기에 주안점 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단기적으로는 그런 측면 또 중기적으로는 또 그 밖에 검찰 전체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또 측면이 있겠지만 다시 이제 추미애 씨로 이야기 들어오면은 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인사를 독단적으로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검찰총장 협의 안 기본적으로 하고. 검찰법상 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왜냐하면 전부 이게 대통령의 인사권 예. 사항이니까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검사를 신규로 임명하고 보직을 이렇게 이제 보직을 주는 거에 관련해서. 그런데 그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협의는 아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의견을 듣는 것을
이 총장 장관 간에 협의를 한다고 우리는 보통 예. 검찰 안팎에서는 예,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지금 주미애 씨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아니고 그냥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고 그건 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의견도 안 듣겠다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근데 아직까지 지금 취임하고 총장과 장관이 아직 대면했다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보통 말이죠. 제가 봉직하고 있는 동안에 장관이 수없이 새로 취임을 하고 할 때에 보통 장관 취임식을 하면 간부들이 도열해서 취임식장에 설 때 총장은 거기 서지는 않습니다. 총장은 취임식 전에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고 그렇죠. 자리를 이석하고 나머지 이제 이 검찰 간부들이 서서 취임식장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 이 사항은 그런 절차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총장과는 얼굴도 안 보겠다는 그러한 주미애 씨의 어떤. 근데 검찰 인사는 이번에 정기 인사입니까? 한다면은. 정기 인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웬고하니 어쨌든 장관이 바뀌고 총장이 바뀌면 또 기본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윤석열 검사장을 총장으로 5기수나 예. 낮은 사람을 땡기는 과정에서 중간에 인사 공백이 생기는 통에 기수 공백이 생기는 바람에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를 7자리인가 비워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채워넣기 위한 인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인사는 성격상은 정기 인사라고. 그럼 이 인사의 초점은 이번 이 조국 수사팀 그리고 울산 수사팀의 책임자인 그 부장 검사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자리, 7자리 검사장 고검장 자리가 비어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검의 예컨대 조국 수사를 지휘한 것은 한동훈 반부패 수사부장이고 그것이 옛날 중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공공수사부장, 옛날에 공안부장이라고 불렀던 이 중수부장, 공안부장이 총장의 이 좌청룡 우백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 전에 총장과 함께 그 인사를 했고, 배치가 되었고, 이 현재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지검장 또한 6개월 전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장관이 교체돼서 예전과 같이 인사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못 건드립니다. 그렇죠. 왜? 간지 6개월밖에 안 됐고 또 지금 중요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부분적인 미세 조정은 하더라도 그렇죠. 이 수사의 핵심 간부들은 손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인사이동 연한이 찼다 하더라도 그렇죠. 인사이동 연한이 찼다 하더라도 중요 수사가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테이 좀 보직을 연장합니다. 유지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아마 이 위에 자리가 비었다는 이유로 승진시켜가지고 보낸다. 승진시켜서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모양은 그렇게 승진 영전의 모양을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담당 수사 실무 책임자가 바뀌더라도 이미 수사가 불가역적으로 나가서 되돌릴 수는 없다. 약간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어떻게 보면 조국까지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큰 틀에서는 일단락이 됐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건 바로 울산시장 선거에 관련된 선거 수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여러 가지로 관측된 어떤 기류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지명이 되고 청문회를 거쳐서 대략 1월 초 10일 전후에는 부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 된 상태에서 이 서울지검의 그 울산시장 선거 수사팀이 밤낮도 없이 휴일도 없이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집중적이고 어떤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김기현 시장을 도우면서 이제 검찰에 몇 번 가서 이렇게 그 수사를 지켜볼 때 평상시보다 수사의 어떤 속도를 많이 내는구나. 또 그것은 이 수사팀들이 나름대로 장관이 와서 이 수사를 이런 식으로 중단을 시키거나 사실상 중단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을 할 거에 대비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수사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지난 연말에 송병기 부시장을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영장 청구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평상시 사안 같은 건 영장 청구 시점이 조금 더 어떤 수사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것 역시 하나의 어떤 이 수사를 더 흔들 수 없도록 만들어 놓기 위한 어떤, 물론 그것이 수사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사안 자체가 그러한 사안인 만큼. 예. 근데 이게 중요 피의자를 일단 구속시켜 놓으면은 수시로 부를 수 있으니까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속할 감도 안 되는 것을 단순히 수사 편의만을 생각해서 구속할 수는 뭐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 수사가 충분한 어떤 그 구속할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혐의가 확인되고 소명이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구속을 함으로써 이제 이 수사가 본격화된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증거 어떤 인멸이나 훼손,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 이 영장을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현상을 보면 구속이 안 되면 마치 수사의 동력이 그렇죠. 많이 그런 식으로 빠진 해야 것처럼 되니까. 해석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또 그런 면도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검찰이 지금 한국 전체의 권력 관계에서 보면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게 말이죠.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게 좌파 정권입니다. 좌파 정권은 패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청와대 집권 여당 다수의 언론, 압도적 다수의 언론, 방송 편이죠. 그리고 각종 동원할 수 있는 이른바 시민단체. 이렇게 딱 스크립이 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호가 불가능한 조국까지도 변호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검찰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참 희한하게도 검찰과 야당이 지금 같은 편에 서 있고, 그게 모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 광화문에 모이는 애국 시민들 편에 서 있고, 언론 중에는 그래도 조선일보 같은 매체가 서 있고, 이렇게 쫙 나누어 보면은 검찰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지금까지는 있었어요. 그게 이 정권으로서는 참 버거운 존재고, 더구나 이제 선거철로 들어가니까 이 검찰 인사나 윤석열 약화시키기가 여론의 반발을 불렀을 때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계산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원래 오래전서부터 사면 초과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네.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마땅한 수사를 해도 결국 이제 적이 생기고 원망이 그렇죠.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무리한 수사까지 해놓으니까. 또 그런 데다가 예, 또 검찰이 이른바 또 적폐 무리한 수사도 또 했고. 좌우로 욕먹게 생깁니다. 예. 적폐 수사 전에도 저는 평상시에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비리 사건, 기업 비리나 기타 어떤 우리 소위 특수부의 수사에 있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법에 부여된 권한이 한 70% 정도만 저는 행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법에 권한이 있다 해서 아침 대바람에 집에 가서 압수수색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적법할지 모르나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은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있는데도 상장 기업에 그렇죠. 들어가서 마구 이거를 막 참 뭡니까? 참 뒤지듯이 뭐 이렇게 상자째 서류 갖고 나오면 그 기업은 문제가 된 그 비리가 그 기업 활동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으로 해서 검찰 수사를 한번 받은 사람들이 전부 검찰에 대해서 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적폐 수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검찰을 지금 현재 광화문에 나와 있는 애국 시민이나 기타 보수 언론에서도 사실 요 한 3, 4개월 전까지 조국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 우리가 표현 안 해도 검찰이 거의 공적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공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지금 총장만큼 지금 그야말로 냉탕 온탕을 참 그렇죠. 이런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검찰로서는 더더욱이나 이 정부 여당이 각을 세우고 눈을 부라리고 완전히 지금 무슨 칼춤을 지금 추는, 저는 이 인사가 뭐 거의 학살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또는 어떤 그 아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뭐 이름으로 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서 그냥 어떤 자신의 거치해가는 결단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근데 사실 공직자가 이런 부당한 인사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사실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을 거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건대는 윤석열 총장이 저는 버텨야 한다. 버텨야 된다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합니다. 장렬하게 산화하면은 멋지게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법치주의에 마지막 뚝이 무너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요 몇 달 상간에 제가 나름대로 이 검찰 안팎의 기류를 볼 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수사팀과 총장 간에 일체감 굉장한 일체감, 원팀 정신이 있습니다. 아, 그건 대단한 이것은 거죠. 결대로 총장이 상급자니까 총장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건 이렇게 아니죠. 되는 것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검찰 그렇죠. 전체를 놓고 맞습니다. 보면 그 수사라인에 있지 않은 검사들 가운데는 뭐 생각에 약간의 어떤 뭐 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수사팀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렇죠. 일종의 공감대를 가지고 상황 안에 일체감을 가지고 수사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청와대가 이렇게 검찰을 마구 이렇게 무슨 칼로 찌르는 어떤 그런 학살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검사들이 뒤따라오는 후임으로 가는 검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이라기보다는 수사하는 게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맞게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리고, 있고 나름대로의 사명감, 그리고 정의감.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연히 봅니다. 정의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예. 봅니다. 이게 뭐 권력을 빙자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대 우리나라 검찰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선 건 처음이거든요. 거의 처음이라고 거의 보죠. 처음입니다. 예. 뭐 한두 사건 가지고 했지만 네. 이거 검찰, 대통령 권력과 맞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이렇게 맞서는 이건 처음이고, 여기 결과는 한쪽에서 우리 사법부에서는 법원은 상당히 흔들리는데 그래도 검찰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우리 법치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안도감도 일방 줍니다. 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외롭겠다 생각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검찰 내부의 단결이 유지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만만치 않겠는데요. 예. 아무리 추미애 씨가 사실은 정치를 적폐 수사하던 기간 중에는요, 제가 이렇게 기류를 들어보면 약간의 그런 좀 말이죠.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죠. 예. 약간의 일체감이 좀 와야 되는 느낌. 거기다가 왜 한때 미투 어쩌고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안에서 그러한 어떤 그 일들도 있었고 해서 좀 어려운 어떤 기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이렇게 일체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 고위공직 범죄자 수사처, 이름 줄여서 공수처법이 통과시켰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헌법에 근거 없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불법 수사기관이 심지어 현역 장성까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권 보위부인데, 이런 수사기관은 나치 게슈타프, 소련의 KGB, 북한의 국가보위부다. 그러면은 이 불법 수사기관이라는 괴물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보느냐? 사병집단 만든 거 한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럼 사병집단을 만들어가지고 탱크로 무장시켜가지고 정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집권당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법률가들도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용어가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알아먹을까요? 근데 참 이 공수처의 위헌성 혹은 위법성, 부당성을 참 설명하기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말 이거 게슈타포 또 정권 보위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중간 계층에 중도층에 있는 분들 또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우선 또 그 소리 굉장히 말하자면 상황을 굉장히 과장해서 오버해서 하는 얘기로 좀 듣는 경향이 정말 강합니다. 예.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해도 정말 듣는 사람이 다 귀를 막을 듯이 나오면 그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저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기전을 아직 우리가 못 본 상태에서 과연 그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 공수처라는 어떤 그 조직의 인원이 적다는 거죠. 예, 그 적은 인원으로 마치 이 몇 명이서 마치 나라 전체를 마치 어떤 도모할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약간 현실감을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듯이 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제도의 존재 자체로서 판검사들이 저는 위축된다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이 지금 공수처를 판검사의 장성을 꼭 넣어야 됩니다. 군장성, 예. 군장성. 그런데요, 이제 제가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판검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지금 공수처에서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판검사, 경찰이죠. 예. 그러니까 군과 예비역에 대해서 사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라는 그 어떤 별도로 군사법원의 관할인 군 조직을 공수처에서 다루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건 맞지만 이 공수처에서 제가 볼 때 수사의 비중, 관심의 비중, 감찰의 비중을 둘 때 저는 물론 군에 관련된 분들도 불거지면 오겠지만 어쨌든 비율 면에서 지금 판검사 감시하는데 저는 95%의 비중을 여기에 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 판검사를 주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것만 얘기하려도 저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수처를 만드는 의도가 입법 행정부는 다 장악이 됐고 지금 사법부가 자기들 현재의 이 정부 집권 세력의 마음에서 볼 때는 판검사도 다 갈아치우고 싶죠. 그런데 이 있는 판검사들을 다 몰아낼 방법이 없다 보니까 소위 감시 기관을 하나 두어서 그러니까 이 감시 기관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검사가 2,000명이고 판사가 3,000명입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기는 어려운 가운데 한 20, 30명으로도 감시병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수처의 작동 기전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 정보가 있으면 공수처에 보고한다. 이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저는 좀 약간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공수처법상에 고소 고발도 수사의 개시의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수사 재판과 관련해서 사건 관계인들의 불만사항도 고소고발 형태로 갈 수가 있고 시민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시민단체로 하여금 예를 들면 보십시오.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지금 현재의 집권세력 권력 실세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보고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견제장치도 두었지만 시민단체로 하여금 고소고발을 하게 만들면 그런 어떤 수사사항의 어떤 보고라고 하는 무리한 방식을 쓰지 않고 고소고발만 들어오면 그거를 기하로 해서 수사서류 갖고 와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아주 간교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저는 그것이 하나의 판검사들을 위축시키는 상황이 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이 정권이 자기들의 소위 비리, 자기네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이 참. 근데 그 지금 상당히 온건하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그냥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계엄령 펴가지고 하지 않고 법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쿠데타를 할 나라는 아니니까 그 법의 맹점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조용하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 유지에 목표로 하는 방향의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민주 폭거인데. 그리고 참 여기서 한 발 더 나와서 참 제가 암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현재 출발은 공수처 검사의 수가 25명이지만 이제 1년 안 가서 2년 안 가서 이런 사항들이 이제 막 시민단체 고발이 밀려들고 이러면 그것을 하나의 기화로 해서 늘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을 늘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만들어지면 그때서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만들어져서는 안 될 기관, 조직이 만들어진 것을 참. 그러면 이렇게 가상을 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획득하면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까? 과반수만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5분의 3, 예. 소위 국회 선진화법에 예, 예. 의해서, 예컨대 보수 정당 일당이 되면서 또 더구나 60% 이상의 그게 되면, 지금 만약 입장이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이 이 공수처를 없애자고 하면, 지금 우리 한국당이 반대했던 것은 이거는 그냥 아이들 유의 정도이고, 그 사람들은 아마 더 훨씬 과격하게 반대를 할 것인데, 그럴 경우에 180석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 지지선, 이제 그것이 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어떤 그런 지지를 뭐 연립 형태로 지지를 모은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위헌 법률 뭡니까? 재청, 네. 심사 재청입니까? 위헌 법률 헌법 소원을 그렇지 할수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저희들이 냅니다. 저 오늘도 한변에서 낮에 냅니까?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지금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수들의 모임, 예. 그 정교모라는 우리 교수단체들이 굉장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 그 정교모와 우리 한변이 이렇게 합세를 해서 지금 1월 8일쯤에는 공수처법이 지금 공포되는 걸로 예정하고 있답니다.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위헌 법률 헌법소원을 낼 계획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또 다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저희들은 줄기차게 그럼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헌법 위반의 명백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무시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예. 1 더하기 1은 4라고 해놨으니까. 네.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 헌정사에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그렇죠. 4 더하기 1, 1 더하기 4라고 하는 그렇죠. 요 괴상한 괴물 집단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국가의 근간이 그렇죠. 되는 법률과 제도가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헌법 소원을 통해서 또는 선거를 통해서도 이런 명백한 위헌이 저지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저항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화문 집회에 저렇게 100만 외국 시민들이 나오는 것이 국민들의 그런 저항의 의사표시인데 현재의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집권 세력의 이 지금 이 안면 몰수, 이 사람들의 그 철면피적 지금 자세는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거에 별 지금 개의치도 않는 상황이 너무나 참 개탄스러운데요. 그런데 국민 저항권의 법적 해석은 이거 아닙니까? 국민 저항권 단계에 들어가면은 폭력 행사도 국민 저항권에 포함되죠. 저 4.19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5.18도 있네. 5.18.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불법인 것 같았지만은 역사적 재판에 의해서 그게 정당한 국민 저항권 행사였고 그것을 진압한 경찰이나 네. 군의 행위가 내란이었다 이래 된 거죠.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보수파의 그 애국 시민들이 저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참여연대나 기타 저쪽 좌파들처럼 그렇게 태생적으로 막 아주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좀 익숙치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정말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하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정치의 꿈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이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보수 통합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공허하게 들리는 게, 보수만 통합하면 이길 수 있느냐가 아니거든요.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4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25%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와 다른 바른미래 등등의 지지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모아봤자 25%라고요. 그러면은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보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중도하고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중도란 사람이 내가 보수란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통합이라야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런 이 통합의 문제를 놓고 지금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 간에 또 그리고 새롭게 지금 현재의 이 소위 이 시국에 분노하는 또 많은 또 새로운 애국 세력, 그 우리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험이 좀 일천한 상태에서 이러한 통합이라고 하는 이 어젠다를 놓고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이 통합의 내용이나 방향을 놓고도 조금씩 이제 우리 우파 진영에서도 막 이 주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결국 총선에서 소위 우리가 이겨야만, 우파가 이겨야만 지금 현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우선은 과반수라도 또 제1당의 지위라도 확보를 해야 지금 현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난마 같은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부 다 소화적 사고를 버리고 어떠한 이 합력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컨셉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네. 보수 통합은 안 되고 반문 연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지금 유승민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보수 통합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철수하고 통합 논의를 하는 게. 근데 지금 뭐 맞죠? 안철수 지금 그 양반이 생각하는 그 소위 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예. 그 울타리 이런 부분이 지금 자유우파 쪽인지 아니면 지금 이 호남 쪽 지지를 또 더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견해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씨가 좌파는 아니라고 보니까 예.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반도에서는 김정은, 문재인에 반대하면 다 대한민국 편이고 우리 편이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크게. 어쨌든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로 좀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좋은 지침을 좀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제가 말한 지침이라는 것이 좋은 어떤 방향을 선도해 주신다면 그런 정말 우리가 최선의 결론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우리 석동인 변호사님은 검찰 오비로서 윤석열 검찰 등으로 친구니까 검찰을 나를 위해서 잘 지켜주십시오. 저는 뭐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떠나서도 지금 많은 현상들이, 특히 정치적 현상도 사법부의 이슈가 되어서 사법부에서 그것이 다뤄지는 이 현실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 그게 엄연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법부가 이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과 어떤 분쟁의, 그것도 정치적 어떤 그 성격까지 띈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정말 어떤 우리 시대를 깨뜨리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당장의 권력의 눈치, 권력에 그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중립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이 앞으로의 미래 발전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계속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우리 후배 검사 또 법조인들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하는 얘기를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법치주의를 만드는데 48년 이후에 약 72년 걸렸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저는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력이 뿌리가 상당히 내려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문재인 정권이 도전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바람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하여튼 정말 이제 4.15 총선이 100일 남았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일이 남았는데 이 100일 동안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기간이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직 우리 지금 우파 쪽이 이렇게 그렇죠. 뭐 보수 통합이냐 반문연대냐 이런 거를 놓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좀 이견이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만 또 정치를 많이 하신 분들 얘기는 그렇다네요. 이 남은 기간 동안 판이 몇 번은 더 뒤집어진다고.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어떠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우파 진영이 정말 하나의 가치로 결속을 해서 정말 지금 현재 좌파가 저지르고 있는 일들은 저는 과연 전애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아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가 하나의 선한 방향으로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우파 인사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이기심을 버리고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하시는 바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